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10월 첫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의 역사는 110년이나 됐다. 자, 소장님 자세하게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거 어떻게 발급받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방에서 우리 집 안방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네. 사실 정부24라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네. 대부분 다 이제 발급이나 확인이 가능한데 예. 인감증명만큼은 그동안은 오프라인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하고요. 맞아요. 여기다가 발급 수수료도 있어요. 네. 한 통당 600원씩.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자동차 매매라든가 차 살 때. 맞습니다. 네.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제출할 때마다 예. 꼭 이제 그 동사무소 이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게 1914년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인감증명서는 공적으로 사적인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우선 이제 본인의 도장,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다가 먼저 사전에 등록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이 특정 도장이 본인임을 네. 이제 확인하는 네. 그런 이제 증명해주는 서류인데 9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이후에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다만 모든 이제 인감증명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도용이다, 자동차 매도용은 여전히 아직은 좀 번거롭지만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예. 다만 면허를 신청한다거나 경력을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 신청과 같은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제 인감증명서 얼마나 발급받았나 현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3천만 건이 육박합니다. 2,984만 통이에요. 네. 성인이면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인감증명을 뗐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가면 세 통 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보통 이제 떼죠. 두 통, 세 통 네. 떼야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예. 이게 유효 기간이 석 달 정도 석 달밖에 안 되고 또.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두세 장씩 띄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 발급 용도를 좀 들여다봤더니 일반인들의 경우는 부동산 매도용이 한 4.5%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도용이 한 6.1% 정도, 일반적인 용도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라든가 채권담보 설정이라든가 이 공탁 신청과 같은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맞아요. 경우, 네. 또 하나는 이제 대출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을 직접 이제 신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이 신분증명 없이 사용되는 경우 재산권과 별로 관련이 없다. 본인의 어떤 신분 증명을 위한 거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몰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 인감 증명을 이제 일반 용도의 경우에 정부는 이번 이제 온라인화로 인해서 한 20% 수준인 약 500만 통 정도가 정부 24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이제 정부 24를 이제 접속하시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반드시 PC입니다. PC로 정부 24에 접속을 해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 인증, 복합 인증을 거친 이후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즉시 이제 발급이 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이제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그러면 정부 있어서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되느냐?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다만 이제 발급했다라는 사실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인감이 이런저런
아직까지 시스템 갖춰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는 일단 인감 증명서라도 좀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행하자. 종이 인감 증명서라도요. 또 그렇게 이번에 이제 배려와 또 이제 시스템을 바꾸게 된 건데 소장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집에서 프린터로 나오잖아요. 이거 딱 위변조하기가 이거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인감 증명은 지금도 사실은 오프라인 현장 방문하게 되면 대리로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이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네. 온라인은 본인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디가 도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위조, 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이 되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보면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입력하게 되면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부24 앱이나 또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에 하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초 단위로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필 그래요? 진본 마크가 있고요. 예. 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이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이제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24의 서버 등 정보 차원의 어떤 증서를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초기에 이제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서 정부24 콜센터 1588에 2188번으로 전화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된 전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것도 크게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 이제는 약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향한 한 걸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잘 돼가고 있죠, 소장님? 우리가 또 2027년 7월이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차근차근 지금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이제 운영 원리이자 국민의 어떤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혁신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7월에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좀 벗어나서 민관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반자가 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4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하는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정부는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협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협업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요. 또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AI, 인공지능 기반의 정부 제출 세로 제로화야 또 혜택 알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AI,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보니까 전세 대출 갈아타기 또 되면서 한 번 더 업이 됐고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는 실시간 시세가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 안 되냐 많이 있었잖아요, 불만. 이것도 되고 빌라 담보 대출도 포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좀 확대된 이번 서비스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예 이게 뭐야 또 처음 생각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함께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대환 대출이란 것은 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갈아탄다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 2022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빌려서 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일으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리가 점차 하향을 하고 특히나 미국이 비컷을 하면 금리를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 예측이 되면서 그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가서 시중금리를 빌리면 조금 더 싸게 빌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빌린 것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이것을 대환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은행이 찾아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해서 내 집 가격이 얼마인데 서로 넣어보고 가상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가서 점검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대환 대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와 이런 것들 평가를 하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환 대출이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뭐 비대면 대출 같은 게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파트란 건 시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담보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다 빨리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조금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가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공정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유사 상품의 비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네. 이 플랫폼에 적용이 안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전세 대출 말고 죄송합니다. 네. 빌라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금리를 내고 했다. 그리고 과거 시점에 비싸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 앱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계속 나오긴 하지 계속 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네. KB라든지 여러 은행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대출 플랫폼은 네이버페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토스, 뭐 핀다, 뱅크샐러드, AP 덤핀 이런 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뭐 신한국민 하나 뭐 흔히 말하고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환대출 플랫폼 적용이 좀 어려웠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 시스템도 새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도입을 통해서 이런 오피스텔 대출이라든지 이 빌라 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인이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올라가서 6%가 된 거예요. 근데 시중에 만약에 4%다. 이거 4%짜리 대출로 갈아타려면은 진짜 오프라인 은행 가가지고 한 몇 번 가야죠. 예전에는 몇 번 가야 됩니다. 몇 번 가야 되고 예. 또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당국이 작년에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서류도 다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전세대출까지 됐고 이제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도 된다. 근데 그 부분 빌라와 오피스텔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실시간 시세가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단서도 붙은 것 같고 은행별로 약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시간 사실 이 가격이 조금 빌라나 오피스텔은 빌라가 그렇죠. 예, 네. 특히나 빌라 오피스텔은 가격이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용으로 확정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뭐 지을 때는 이제 상업용을 많이 짓지만 이제 주거용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거용으로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인지를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 가치 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빌라라든지 간편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간도 어렵고 돈도 내야 되고 이런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치 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KB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에 기반을 해서 대환대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대한대출 플랫폼에 가서 이용을 하거나 금융기관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쉽게 바꿔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크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고요. 이제 그 범위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까지 확대됐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지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차근차근 어떻게 이거 서비스를 지금 집에서 내 방에서 이용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딱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 있었죠.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등 토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아니 우리은행 뭐 이런 거 가도 되죠? 은행 다 되죠. 은행으로 은행의 가도 돼요. 앱들 아까 은행에. KB라든지 네. 은행 시중은행 앱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대출에 관련된 앱이 있다라고 그 관련 섹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기 같고요.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 자체 앱이라든지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네. 기존 대출의 금리나 잔액을 확인해야겠죠.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예. 대출을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대출을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 받는다든지 A은행, B은행, B은행, C은행, C은행, 네. 뭐 카카오는 이게 전반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이 비교를 해서 이제 골라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하는 과정이 우선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이게 바탕이 된다라 그러면 내가 이 잔액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데 신규로 어떻게 보면 대안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얼마나 싼지. 얼마나 네. 싼지를 검토를 해서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우호적인 조건의 어떤 조건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은행이 딱 제일 싸요. 그럼 이제 A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갈아타기 카테고리로 들어갑니까? 예, 갈아타기 네. 카테고리 신청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신청, 보시면, 예. 예, 신청을 해야죠. 근데 신청을 할 때는 요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서류들 지금 뭐 여러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소득금은 증명원 10개 넘을걸요? 10개 넘는데 네. 그 대다수는 이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가 오케이 하면은 금융기관이 다 이런 서류들을 끌어와다가 보관을 하고요. 국세청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네, A은행이. 예, 국세청에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도 또 있다. 뭐 등기 필증이라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스캔을 해야겠죠. 또 휴대폰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비대면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부24에서 그 민원 앱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주민센터를 꼭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청이 나면 또 심사를 해야죠. 예. 심사는 한 1, 2주 뭐 이거는 일반 금융대출 심사랑 동일해서 한 1, 2주간 정도 심사 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 모델 이게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된 것들을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안 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주거용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가 나면 이제 끝이죠. 네. 이제 대충 심사 나면 끝인데 네. 예, 심사 그럼 그 은행으로 이제 나는 이자 내면 되죠. 이자가 예. 바꿔 끼게 되는 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구비 서류들은 대다수 위임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등기 필증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막 50대, 60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요. 후기들 올라오면 절대 어렵지가 않고 너무나 쉬워서 놀랐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쵸, 싼 이자가 있는데 갈아타야죠. 예, 그런 것들인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거는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는 실시간 조회, 시세 조회를 해야 된다. 이게 걸리거든요. 이거는 누가 해요? 이 시세 조회. 이거 역시 이제 결국 모형이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AVM이라고 얘기해서 자동적으로 이 가치가 얼마 된 일종의 간평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평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예.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회사 앱 이런 데 가서 갈아타기 아까 말씀드린 갈아타기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이 사실은 간평 시가는 아니지만 간평가를 얼마인지를 자동적으로 자체 앱에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갈아타기는 또 못하는 이런 단점이 그렇죠. 있죠. 은행도 못 해주는 거죠. 못 해주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으로 뭘 해준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못하면 실제로 이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간평 실제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네. 은행에서 뭐 간평 혹은 간소화된 간평 같은 작업을 통해서 시가를 판단해야 되는 작업이 그럼 오프라인이네요. 오프라인이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가격을 알 수 있다라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 가치가 얼마고 담보 가치가 얼마니까 금리를 얼마나 이 대출이면 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계산이 되는데 만약 이 여기에 그 금융기관 앱에 본인의 주소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는 또 이용할 수 없는 뭐 약간의 흠. 근데 이제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가격이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뭐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앱에 가서 갈아타기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어떤 뭐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뭐 구조적인 문제점이지 이 대출 시스템 문제점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 날 그 행사했는데 이제 그 거리 행진했을 때 막 이런 좀 새롭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전문가로서 이 거리 행진 퍼레이드 어떤 소감 느끼셨어요? 저는 작년에 일단 현장 관람을 해서 올해 가지는 않았는데 예. 화면상으로 올해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갔던 거는 처음 대중에 공개되는 현무 5 맞아요. 미사일이 가장 좀 눈길을 끌었고요. 거기에 뭐 항상 방산 이런 행사에 나오게 되는 우리 뭐 블랙 이글스 비행단을 포함해서 국산 최초로 국산화된 KF-21 초음속 전투기, 그러니까요. F-15, 뭐 F-35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전시할 때 많이 나오는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 포함해서 특히 이제 현무 미사일류 이런 전략 자산이 공개됐다는 점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봤습니다. 네. K2 전차 같은 것도 자동차처럼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하나요? 업그레이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K2 전차가 좀 더 세련돼졌다 이런 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K2 전차를 포함해서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계속 개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K2, K9 할 것 없이 K9A1, K9A2 이런 형식으로 개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점차적으로 무인화 이런 부분으로 좀 개량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외관도 약간 좀 좋긴 네, 하죠. 딱 봐도 이게 신형이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그러니까요. 있게끔 디자인도 네.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예. 네. 특히 이번에 저 퍼레이드 했을 때 다들 많이 좀 놀라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자, 특히 정부가 이제 10월 1일에 맞춰서 한국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이 한국군 전략사령부 이건 또 뭘까 좀 체크하고 그다음 K방송 가보죠. 예. 네. 일단 전략사령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략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부대를 창설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 임무는 북한 핵하고 대량 살상 무기 WMD에 대한 대응을 주 임무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인 무기들을 얘기를 하고요. 네. 뭐 미국으로서는 뭐 핵무기라든지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예. 우리나라에는 3,000톤급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현무 미사일 같은 현무.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뭐 육해 공군에 다 퍼져서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일원화된 관리를 하게 되고 지휘 통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로 인해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 지휘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K 컨텐츠하고 그 연관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대한민국 경제, 한국 산업에는 자동차, 반도체, 뭐 석유화학이었잖아요. 몇 년 있다가는 다 바뀌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위원님, K 방산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다가 진짜 10위권이 다 바뀌겠어요. 이 K 방산의 수출 현황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제가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2020년도에 주가가 한 3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가. 지금 주가를 주식을 혹시 하신다면 네. 아시겠지만 한 30만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많은 것을 이제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배고네요. 10배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그런 방산 회사들도 뭐 에어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20년 기준으로 방산 수출액이 한 4조 원 정도 됐었는데 22년 기준으로는 이게 한 23조 원 그리고 23년에는
작년에는 폴란드 물량이 약간 일시적 감소를 하면서 한 18조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다시 한 25조에서 27조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방산에서의 위상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10위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한 2%에서 한 2.3% 정도 점유율을 따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데 목표를 삼고 있는 게 현재 한 27년도까지 점유율을 높여서 한 5%까지 상승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0억 달러, 25조 수출입니다. 이게 이제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속속 수출 계약들 또 수출 계약할 대상국도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 들려왔던 것이 청궁2였습니다. 이걸 이라크에 우리가 수출을 한 거죠. LIG 넥스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익숙할 것 같은데 청궁2. 야, 이 이라크까지 갑니다. 청궁3 얘기도 벌써 또 나오고 있고요. 청궁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청궁이란 무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전력화를 했고 이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한 20km에서 4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전에 쓰고 있던 이 중거리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들어왔었던 이런 무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호크 미사일이라든지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산화해서 이제 교체를 한 거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첫 전력화가 2017년에서 1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중동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중동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 나오다시피 후티 반군, 예멘 이런 쪽에서 미사일 공격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궁2를 도입한 나라는 UAE 2022년도에 도입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초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라크가 이제 세 번째 또 국가가 되는 거고 중동 쪽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그들이 쓰고 있었던 무기 역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미국산 무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치고 우리나라 무기가 선정이 돼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청궁3는 더 어마어마한가요? 청궁3는 아직은 뭐 개발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가격적인 부분하고 사거리 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K 방산할 때 K9 자주포. 와, 이것도 최초에 막 그 수출하고 막 이럴 때도 했었는데 K9 자주포의 엔진을 우리 기술로 STX 엔진이라는 회사 이게 배 엔진 들어가는 거를 약간 비슷한 건가요? STX 엔진? 엔진을 뭐 여러 가지 엔진을 다 엔진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방산 엔진 포함해서 뭐 선박용 엔진도 뭐 작은 엔진들을 하고 있고 K9 엔진을 기존에는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독일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걸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일부 우리 수출 대상 국가에 제한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출을 할 때 EL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수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주포인데 이제 라이센스가 독일의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던 거예요. 본인들도 수출을 안 하고 너네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거를 제한을 좀 많이 걸었었는데 이제 수출의 그런 어려움들이 국산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많이 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동 쪽으로의 그런 수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국산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항공기, 뭐 선박, 탱크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거를 했고 K9 자주포의 뭐 엔진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K2 전차의 변속기 이것도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변속기 또한 이제 독일 라이센스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K2 전차의 변속기도 국산화 진행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성능 평가에 굉장히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끝 부분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직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K2 전차 이런 변속기도 국산화가 돼서 앞으로 중동 쪽 수출 가능성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로템이 좀 하고 있는 건가요? K2 전차는 이제 현대 로템이 하고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S&T 다이나믹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산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S&T 다이나믹스 거기에서 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